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묘하게 잘 맞습니다.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이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14년까지 계속 양적 완화를 유지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양적 완화가 실물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 일리는 있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복잡한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연준이 돈을 풀고 뭐 연준뿐만 아니라 이스비라든지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뭐 BOJ 일본은행이라든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왔고 지난 수십 10년간 꾸준히 해왔는데 점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실질 유동성으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강도는 저희가 그걸 통화 승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원 통화, 돈을 찍어내는 거, 그리고 실질 유동성, 뭐 총유동성 M2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9배에서 서브프라임 때만 해도 지금 2.5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한 3분의 1이라고 따지면 그때 1조 푼 게 지금은 3천억 달러 푸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연준은 더 많이 풀고 있는 거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야, 이 정도 많이 풀었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양적 완화를 할 거니까 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은 계속 갈 거다. 이 주장은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화 유통 속도의 하락, 그 다음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통화를 풀어도 그게 실제로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정도는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양적 완화라든지 금융 완화의 통화 완화 정책의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이죠.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파급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특정 산업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 산업, 지금 성장하는 이 특정 산업은 매우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 않습니까? 뭐 빅테크라든가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지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완화의 효과에 지금 수혜가 필요한 어떤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신용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신용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들, 열심히 지금 돈을 버는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금융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실제로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지만 실제로 요소에 필요한 곳으로 잘 안 들어가고 있다. 산업 구조가 더 소프트해지고 더 약간 기술 집약적,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발달이 되면서 특히 이 언택트 환경에서 더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 푼 효과가 인더스트리, 실물 경제, 산업의 어떤 필요한 곳에 잘 안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 완화의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을 거다 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만 썼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번엔 좀 달라, 이번엔 다르다, 또 this time is different 또 나와서 이번엔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 그것도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쓰는데 특히 내년에 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누가 되든 양적 완화만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할 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예, 그것도 뭐 재정 정책을 저희가 금융시장 입장에서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 이 부분을 뭐 주식 예측하는 사람이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각국의 재정 정책의 여력이 많이 지금 소진돼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올해 특히 신흥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았던 코로나19 이전에도 지금 수년간 재정 정책을 많이 쓰면서 많은 신흥국들이 대표적인 신흥국들이 올해 재정 수입과 재정 적자의 어떤 그 차이
네. 그러니까 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10% 이상 빵꾸가 나는 국가들이 질비하고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가 좋아서 재정을 살림을 되게 이렇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위기가 오면 이제 풀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와서 그래 바로 이때 풀어야 돼 이러면서 푼 게 아니고 그동안 10년간 흥청망청 경기가 좋은데도 다 풀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재정이 많이 고갈돼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각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리고 지금 약간 코로나 환경에서 약간 괴로움을 많이 겪는 신흥국들은 올해 굉장히 지금 재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가 많이 나고 있고 S&P 무디스 같은 데서 이머징 쪽에 많은 다운그레이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가신용등급에. 그 얘기는 미국과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재정 여력은 매우 적다. 저희가 미국 시장을 늘 보기 때문에 미국 부자 나라 그리고 돈을 풀어도 국가신용등급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안한 거지만 주식시장의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현실이거든요. 미국도 지금 GDP의 12%를 지금 상반기에 투입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합의를 이제 이러는데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은 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 성장을 어쨌든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로존만 해도요. 지금 재정을 요란하게 푼다고 했지만 지금 푼 게 GDP의 1%입니다. 0.9% 풀었거든요. 진짜 요만큼 풀었거든요. 그것도 3년에 걸쳐서. 네. 푼 게 아니라 이제 0.9%를 3년에 걸쳐서 풀 거다라는 정도니까 미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재정 통합이 안 돼 있는 EU 경제의 어떠한 구조적인 한계성과 더불어서 그동안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독일에 너무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유로존만 해도 재정 정책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원맨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이제 주저앉아 있으면 이거 누구 좋아라고 재정 푸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금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요즘에는 은까지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인 금은 비율을 통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또 보고서도 내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금은 비율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금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금리 민감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인플레가 올 것 같으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 이제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돈은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환율의 어떠한 가치, 특히 달러의 기축성의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은은 사실은 이제 금의 대체제이기도 하고 열등제지 않습니까? 금과 은의 비율 지구상에는 한 1대 16으로 지금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환 비율은 1대 16이 아니라 80대 1입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우등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이 이번에 통화 정책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가 언젠가는 약해질 거야. 달러를 믿을 수 없어. 이런 심리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은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튀면서 2월 중하순부터 3월 중하순까지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공포가 굉장히 심해서 주가가 폭락한 시기인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때 금은 비율이 팍 치솟았거든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약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주가 폭락하고 변동성 지수 올라가면서 금은 비율이 올라간 그게 이제 2월 상황이었는데 과연 지금 팬데믹이 다시 이제 겨울에 2차 웨이브가 올 경우에 지금 이제 100만 명 정도 지금 사망자가 나고 있고 3,500만에 이제 지금
누적 확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에 한 20만 명 하다가 지금 한 30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네.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35만 명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금융 비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하락하고 좀 달러는 좀 강세로 가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일어나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금융 비율의 상승은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지금 살짝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근데 금융 비율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 금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다. 네, 이런 금값이 뜻이죠?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다. 네. 금만 놓고 보거나 은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 비율을 나누면 묘하게 잘 맞습니다. 이런 금융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또 중요한 지표로 관찰을 해야 될까요? 네, 금은 비율뿐만 아니라 뭐 금과 구리의 비율이라든지 대표적인 뭐 경기 민감 뭐 원자재가 구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구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금과 구리의 비율도 상당히 조금 흥미롭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금리의 변화, 금리가 항상 조금 빨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보다. 가령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미국 국채 10년물은 이미 2007년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주가보다 한 1년 정도나 앞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약간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물이 0.77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덜 두려운데 이게 다시 또 내려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 비율이 올라가면서 팬데믹이 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텐데 뭐 내려가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더 0% 가까이 내려가는 거는 이게 반드시 호재만은 아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금리 하락의 배경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금리의 위험 자산 대비 좀 선행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뭐 주식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좀 오래 보유해서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스마트 개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답은 없죠, 사실. 명확한 답은 명확한 답은 없겠지만 저도 이제 매크로 전망을 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지만 마켓 타이밍은 맞출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보다는 말씀하셨던 종목, 어떤 주도주가 뭐가 될까라는 고민을 훨씬 더 3대 7의 비율로 소위 바텀업 어프로치를 좀 더 많이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바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질까. 지금 주도주는 누가 봐도 메가테크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기술주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뭐 혹시 미국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뭐 또 산업 정책이 바뀔 거고 이런 부분도 있고 마침 또 지금 메가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과열돼 있는 상태에서 뉴 그린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뀔 건지 뭐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주도주의 변화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꽝 잡는 게 매라고 돈 버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훌륭하게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기업 중에서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시장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런 원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돈 버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흔히 탑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마진율이 올라갈 때 폭발적인 이익이 증가하고 그런 기업들의 PER이 같이 상승하면서 리레이팅이 되니까 주가는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초를 사실은 매출액, 결국 비즈니스가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보다는 주당 매출액, PSR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PSR을 조금 중시해서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김한지 박사님 의견을 접할 때마다 야, 이거 나는 정말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Round 1, fight.